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들도 잇따라 불거져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 전 들으셨던 것처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직접 해명을 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수행에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 이사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과, 인정, 그리고 일부 부인.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패턴하고 좀 많이 다르죠. 뻔하게 드러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과하지 않고 버텨왔던 그 이전의 지명자와 또 약간 비교되는 부분들은 인정과 사과를 함께 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일정한 이 차별성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들이 그 상당 부분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인사 문제나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소수 여당으로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그리고 사사건건 야당의 그 발목에 잡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틀을 바꿀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희정의 그 대연정, 그다음에 김부겸의 그 야권 공동정부와 네. 같은 기본적인 틀을 바꿈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문제를 놓고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 일자리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인사청문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소야대의 한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문제냐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예. 인사 시스템은 인사수석은 사람을 추천하는 과정만 있거든요. 그럼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데 민정수석실은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그다음에 기무사 거의 모든 관계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전환 자료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앞에서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정원은 국내 그 첩보 업무를 그만뒀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더 이상 올라올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경찰 정부나 그 기존의 정보 라인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정부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제대로 그 검증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일부 개인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 본인이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증 과정에 있어서 200가지 이상의 질문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솔직하게 적어내야 되는데 솔직하게 스스로가 적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설마 이것까지 들키겠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밖에서 안에서 계속해서 제보되는 상황들, 그리고 청문회 들어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틀려 나오는 상황들은 네. 이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다. 아니냐. 네, 이런 측면을 보면서 진단을 하고 이후에 처방전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스템의 문제, 또 후보자 개인의 문제, 네. 여러 이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국민들 또 야당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시스템 문제, 뭐 여러 가지 국가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다 좋은데 저는 상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죄, 불찰, 송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오죽하면 정의당까지 이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사죄, 불찰, 송구 다음에 오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 개인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책임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 물론 불찰과 송구라는 말로 떼어서 과거를 반성해서 다 없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이해치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가장 유명한 말구가 뭐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대화다. 여기에서 역사는
정통성의 중요한 잣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공직 후보라든가 학교에 어플라이 할 때라든가 직장에 어플라이 할 때 왜 이력서를 갖다가 제출합니까? 그리고 그 이력서를 보고 왜 기업에서는 인재를 채용을 합니까? 이것은 그 개인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의 앞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고 이 과거의 여러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이 정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지 교수의 자격이 있는지 선생님의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만큼 운주운전 고백도 있고 아들 징계 합격, 저서의 여성 비하 문제 또 42년 전에 무단 혼인 신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오늘 사죄 불찰 송구 그다음에는 공직을 스스로 사퇴하겠다. 네. 그런 쪽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후보자 이렇게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엄청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 사퇴 여부는 이제 본인의 결단할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또 결정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깨끗한 손만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나. 그리고 추억으로 해야 될 일들이 추악한 과거로 비난받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야당 성향의 그 진보적인 학자로서 정치 평론을 하면서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거나 집권 여당이 또는 청와대가 저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강력하고 격렬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저 과거를 보면서 네. 평론을 하면서 지금 제가 그래도 한번 쉽게 보자.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는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위치로 제가 앉아 있는 시점이 네. 상당히 그 아이러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밑그림들을 그려놓고 있고 검찰개혁과 그다음에 법무부의 무민화라는 정말 국가 사이의 중대한 화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로서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것이고 많은 평가들이 이 개인사의 문제를 제외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나 그다음에 개혁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적임자라고 언론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와 과거사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 이 두 가지의 그 저울을 동시에 올려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검찰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 언론개혁,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 5가지 화두에 네. 현재 검찰개혁과 법무부 개혁의 그 기술을 안경환 지명자에게 던졌으면 저는 저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없는 이상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맡겨서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는가. 네. 그다음에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 문제뿐만 아니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말 그대로 잘 처리해내는가. 네. 그리고 검찰이 특정한 그 권력에 종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국민의 종복이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맡겨서 한번 지켜보자, 평가해보자 하는 게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인 거죠. 성과를 보고 평가를 하자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참 이걸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적폐청산을 내추고 정말 개혁 정부를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5대 불가론까지 대선거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크게 약속을 하고 크게 나갈 줄 알았는데 이 인사가 지금 엄청나게 큰 발목을 잡는 것은 스태프들이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서진들이. 민정수석뿐만 아니고 이 검증을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또 문제 있는 사람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해서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놓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상당히 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네. 우리가 역대 대통령 지금까지 쭉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출범하고부터 탄핵 정국 때문에 상당히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고 그래서 국정이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미군 장갑차 효순이 미순이 사건 때문에 촛불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촛불 민심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1년 동안 발목을 잡혔었고 박근혜 정권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1년 동안 발목이 잡혔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출범하면서 물론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치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까면 깔수록 과거에 야당이 여당 비판할 때 양파 껍질이라고 계속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문재인 정권을 어떤 개혁 정부로서 앞으로 나가는데 가장 방해를 할 것이 저는 인사 문제가 아닐까. 이런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 현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정면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접점을 찾을 것이냐 관심인데 우리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죠. 야당의 정치 공세 또는 야당의 어떤 압박, 장외투쟁을 야당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것을 법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 정면 돌파의 명분을 국민의 여론적 수시 84%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 저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야당은 국민의 뜻이 아니고 여론적인 지표가 국민의 뜻이라면 이것은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상당히 멀리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오늘 정의당까지 여기에 합세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인사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이것은 대통령의 협치의 차원이고 이것도 또한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도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런 느낌을 보는데 여기에서 저는 잠시 쉬어가야 된다. 쉬어는 한테 모셔야 된다. 우리 양 이사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지적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시간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폐청산이나 국가 대개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권력이 출발하면서 가장 정점에서 그때부터 출발하는 순간 착각하고 똑같거든요. 내리거든요. 권력의 힘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 가을 정기 국회 때까지 굵직하고 사회적으로 또 일부 기득권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의제들은 돌파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시간이 없다라는 측면이고 벌써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이 지난 시간이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상당 부분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바쁠 수밖에 없는 주객관적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있어서는 국무총리, 대법원 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표결을 통해서 인준을 받는 이 4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장을 줄 수 있는 부총리 이하 장관급들은 가감하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제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이 야당에 대한 협치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국회를 갔고 그다음에 시정연설하러 국회를 가서 원내대표들하고 만나고 끝나고 나서 야당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면서 머리를 숙였고 그 측면에 있어서 야당이 충분한 이 반응을 안 보여줬고 야당이 바로 또 일자리 추경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들끼리는 심사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가지고 야3당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가지고 일자리 추경하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다라고 하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버리고 하면서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협치에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들의 지지율을 가지고 돌파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요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안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앞서 지명한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상황인데 각 당의 이야기를 입장을 들어보고 추가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법과 비리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지금 진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보자 내정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인사 5대 원칙을 위반하고 또 친문, 보훈, 코드 인사를 한 것에서부터 연유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승자박을 벗어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승자박을 벗어난 결자 해지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협치는 물론이고 정상적 정치를 포기하는 데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아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참고 과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견보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와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독선을 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차라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없애고 들쭉 날쭉 늘 요동치는 여론조사로 인사를 다하고 국가 현안들도 모두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야당의 강경화 후보에 대한 자질론을 이유로 한 부적격 주장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해서 아예 눈 감고 귀 막고 민심은 내팽개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만일 더 늦어진다면 호미로도 못 막을 상황이 올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장 원장님, 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비판했던 성명 부메랑이 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그때 당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본인은 그것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또 해명을 또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김상곤 교육장관 후보자는 과거의 무상복지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건 분이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면 그리고 이념적인 면 또 보면 지금 교총에서 상당히 반대 의견을 지금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대학가에도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를 어떤 공립학교식으로 다시 운영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립대학을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자극적인 모습을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후보자 자질 검증에서 본인의 어떤 논문, 석박사 논문에서 논문 표절 문제 이것이 지금 뭐 진실성 연구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각 정당이라든가 그리고 이거와 반대되는 세력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들고 나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28일이죠. 28일 날 슈퍼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 수요일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한 분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그 밑에 베이스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깔려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서로 쟁투를 벌이는 것은 논문 표절이 가장 자극적인 화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교육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연구윤리와도 이제 직결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감독할 수장의 적임자냐 이런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논란이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할 때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장이라고 강하게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저걸 어떻게 또 디펜스를 할 것인가도 참 방어를 할 것이냐, 방어를 할 것이냐도 참 곤혹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상곤 교육부총리 임명을 일주일 정도 지명을 일주일 정도 미루고. 결국은 이 문제를 다시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갔던 이유가 뭐냐? 이 흠결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이 역량과 추진력 그리고 전문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을 교육 개혁에 하도록 갔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흔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던 국회 표결을 통한 인준을 거치는 4명의 총리와 원장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교육부총리나 경제부총리 이하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어떤 훈결도 감수하면서 돌파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 강경 흐름을 잡혀져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실질적인 네.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 조언도 하고 교정도 하고 수정도 해 나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요. 장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니까 오늘 83%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여러 후보자들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이런 여론, 이런 민심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된 숫자가 84%인데 상당히 84%라는 숫자라는 것은 통치권자한테 상당히 가슴에서 와 닿는 것이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역대 최고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지난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하고 촛불 시위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빨리 새로운 정통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서 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네. 이런 것들을 파헤쳐서 하여튼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지지, 같고 요구. 두 번째는 통상적인 어떤 선거 논리로 보면 선거 승리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여당과 야당이 밀월 관계인데 이미 협치 밀월 관계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과거의 열린우리당처럼 다수당도 아니고 지금 120석의 소수 정당인데 소수 정권이 협치가 끝났다는 것은 앞으로 국정이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그러면 지금 건데.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보자들을 통과시켜달라라는 여론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여론은 얼마나 정도나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지. 여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론은 한순간에 돌아서는 것이고 90%였다가도 30%로 떨어지는 것이 여론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항상 여러 가지 이분한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여론적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항상 나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높지만 네. 정권이 정말 난맥상을 보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여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해야 된다고.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이신데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대통령 부재 상황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생긴 게 이제 불과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권위주의적 그 이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탈권위를 보면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들이 상당히 높지요. 또 하나는 측면은 7개월 동안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국정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앞으로 가자라고 네. 하는 국민적 여망들이 그대로 깔려 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거의 75% 가량의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나옵니다. 실제 득표율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대구 경북에 있는 그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개인에 대한 그 호감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나라가 빨리 재정상 궤도에 올라서 한미 협상, 뭐 그다음에 한중 협상, 외교부터 시작해서 국내의 검찰 개혁, 교육 개혁, 국방 개혁 이런 부분 곳곳에 썩어 빠진 이러한 적폐들을 빨리 털어내고 정상화시키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바로 서고 정상화를 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여망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네. 호감 그다음에 뭐 불호 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청문회 전국의 캐스팅 보트는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상 쥐고 있는 형국인데 네. 오늘 조사를 보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예. 99%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인데 네, 전체 샘플이 한 100개 정도 평균 그 할당이 됐는데 그 100명을 여론 조사를 했더니 지금 99명이 그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 문재인 잘한다, 잘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그 여론조사 추이, 정권 초기의 추이를 보면요. 야당은 끊임없이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당들이 그 하나같이 새 정부를 그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서 더 빠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통 크게 탁탁탁 협치해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과 끊임없이 자르고 쑤시고 디비면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습들 둘 중에 어느 게 나은가 하는 지지율 측면에서 보고 그 이후에 다음 그 선거 내년 6월 선거를 겨냥한다라면 야당의 전술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 국민의당 야당의 정체성을 세우느냐 호남의 민심을 따르느냐 참 고민되는 지점에 있는데 우리 장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것은 뭐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거처럼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격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지역위원회별로 각각의 위원장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는 분들이 각각의 지금 캠프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합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러면 현재의 상태로 보면 지방선거를 각자 도생으로 해서 다당제로 치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을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당이 선명야당으로 돌아서는 것이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것이고 지방선거에 승리해야만이 다음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오히려 갈 수가 정체성을 있는 세우는 겁니다. 것이 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을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회에서 네. 여당과 야당을 만들어준 특히 여당은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라. 야당은 정부 여당이 앞으로 갈 때 이것을 잘못하면 질타하고 네. 잘못된 부분을 못하게 막아달라. 그런 것이 본질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당이면 네. 선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는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성상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권을 지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썩은 정당을 내가 지금 맡아서 그런 악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대선을 치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진 세력이 될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못나서 주사파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자유한국당 무너지고 썩은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장 원장님, 네. 사실 이제 야당, 제1야당의 정체성 또 지표 세우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의 당권 경쟁 홍준표 전 지사의 진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들이 당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건데 지금 한국당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의 선명성 있는 야당.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나가고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간다거나 어떤 국민 전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념적인 방향과 다르게 갔을 때는 한국당이 강한 야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이것을 견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보수 결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최순실 사태 이것으로 인해서 보수 세력이 지대멸렬해지고 밑으로 네. 숨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없어진 것은 아니고 잠시 지금 숨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샤이 보수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선순위가 강한 야당, 선명성 있는 야당을 만드는 그런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홍준표 전 대선 주자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탤런트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원유철 의원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상당히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 결집이라든가 점잖은 그래서 일기에서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그것을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원유철
후보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합니다. 홍준표 그 전 후보가 자신이 이후에 이전 24%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전히 좌파 권력, 뭐 주사파 정권 이런 종북 프레임 이제 버리고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진보 정당의 영역이었던 복지 의제를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노동 의제를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보수의 흐름들의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홍준표 전 후보는 전 경남지사는 박근혜 정부 캠프, 박근혜 후보의 캠프가 만들어 왔던 신보수 질서, 신보수 정책, 신보수주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때지. 아직도 주사파 정권, 좌파 정권 운운하면서 반공 프레임으로 현재의 보수 세력들의 재구성을 꿈꾸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어제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라는 전향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북한의 반응이 또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정치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